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2016년 2회 기출문제에서 제4과목 유통정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처음 나오는 새로운 문제들이 좀 나왔는데, 근데 이런 개념들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나왔지만 한 번씩은 또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먼저 71번 문제,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게 진짜 처음 나온 거죠. 사실 이게 꼭 유통정보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한데, 최근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지식 경영이 강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됩니다. 거기 뭐가 나왔냐면, 뭐는 도제관계에서, 도제 아시죠? 서양에서 과거 길드에서 있었던 도제관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초적인 거 배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장인이 되는 거예요. 마이스터.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도제관계에서 초보자가 전문가와 삶을 공유하면서 공동생활을 갖다 합니다. 공동생활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멤버십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지식의 습득 방법이죠. 도제관계에서 형성됐던 그런 지식의 습득 방법을 모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기업의 지식 경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그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라든가 수행 중인 일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를 돕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식을 쌓아나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콥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 해가지고 이걸 번역할 때는 지식 공동체라고도 하고 또 실행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지식 공동체 또는 실행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공통의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일종의 소규모 연구 모임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콥 또는 실행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시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구성하고 관심 있는 주제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기도 하고 또 서로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축적해 나가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이걸 콥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 해가지고 1번이죠. 이게 새로운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나왔으니까 지식 경영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2번에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유통정보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오히려 유통물류 일반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류 프로세스입니다. 거기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답은 아주 쉽게 찾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물류 프로세스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맞죠? 물류관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예요?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거죠. 또는 고객 서비스의 향상. 그렇기 때문에 고객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결국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의 하나가 됩니다. 물류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흐름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상품하고 또 한 가지 정보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물류 프로세스의 범위는 공급자로부터의 원자재 구매, 원자재 구매로부터 시작됩니다. 조달 물류예요. 그리고 나서 생산지에서의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생산, 사내 물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비지로의 완제품 유통, 판매 물류죠. 이런 것들을 다 물류 프로세스에 포함됩니다. 4번에 물류의 주요 활동에는 상품의 흐름과 저장을 위한 활동이 함께 포함됩니다. 상품 흐름하고 저장, 보관이 있죠. 이런 흐름 다 포함됩니다. 5번에 물류 활동에는 재고 관리, 창고 관리 및 하역 활동은 포함하지만 포장 활동은 제외된다.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문제를 만들었죠. 정답 5번입니다. 우리가 물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적 활동에 뭐가 들어가요? 보관과 운송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뭐예요? 하역과 포장, 그리고 뭐예요? 정보, 관리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의 기능적 활동을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에 73번에서는 이것도 한번 문제는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하나인 연관 규칙 분석에 대한 사례입니다. 연관 규칙 분석, 이걸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다 아시죠?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라든가 규칙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거, 찾아내는 겁니다. 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또다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 사례의 결과가 의미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거기 맥주를 구매하는 고객이 동시에 오징어를 구매하는지에 대해 연관 규칙 분석을 실시한 겁니다. 결과는 뭐가 나왔느냐? 맥주와 오징어와의 연관 규칙이 지지도 40%, 신뢰도 80%의 결과를 도출했다. 이게 뭐냐? 지지도 40%, 신뢰도 80%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1번입니다. 뭐냐면 전체 고객 중에 맥주와 오징어를 처음부터 함께 구매한 거예요. 맥주와 오징어를 갖다 동시에 구매한 고객이 40%라는 겁니다. 이게 지지도예요. 그 다음에 맥주 구매한 다음에 뭔가 안주를 찾다가 오징어를 갖다 구매한 사람이 80%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뢰도예요. 그래서 지지도하고 신뢰도의 의미를 갖다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지도라고 할 때는 두 상품의 집합을 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수의 비율이에요. 이게 지지도입니다. 두 상품의 집합을 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수의 비율이고, 자, 신뢰도는 뭐죠? 어느 한 상품을 구매할 때 다른 상품도 동시에 구매할 확률, 이게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큰 규칙일수록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문제 통해서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지지도와 신뢰도의 의미를 이 문제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4번엔 자, 포스 시스템의 운영 흐름 과정이 나왔는데 그것도 예전에도 나왔던 거죠. 일단 바코드를 스캐너가 읽은 다음에 그 정보가 어디로 갑니까? 포스 터미널로 가죠. 그리고 포스 터미널로 간 다음에 그게 뭐예요? 자, 스토어 컨트롤러, 그리고 나서 본사의 메인 컴퓨터로 옮겨가죠. 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 포스 시스템의 운영 흐름 과정 해가지고 바코드를 갖다 스캐너가 읽습니다. 3번에 나와 있죠. 바코드를 스캐너가 읽은 정보를 포스 터미널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매장 안에 컴퓨터가 있죠. 스토어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매장을 통합 관리하는 본부의 메인 컴퓨터로 옮겨지는 거죠. 정보가. 이런 흐름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진도 나갈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은 꼭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확인했던 내용이 또 나왔으니까 반갑죠.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75번 문제.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비밀키 암호화 방식 이 두 가지 아주 잘 나오죠.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차이점. 그래서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비대칭형입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 또 한 가지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있죠. 원래 그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창하는 사람의 이름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RSA라고 합니다. RSA. 그래서 리베스트, 샤미르, 아들만 해가지고 자, 3명 이름을 따서 자, RSA라고 그래요. 그 알고리즘을 창하는 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2번입니다. RSA. 뭐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 우리가 이제 그 본문 내용 보게 되면 본문 내용에서 두 가지의 차이를 갖다 비교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75번은 그냥 답만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암호화하고 복호할 때 같은 키를 사용하느냐, 대칭 키냐, 다른 키를 사용하느냐, 비대칭 키냐 하는 거죠. 그 차이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RSA가 관련이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다음에 76번 도메인 이름은 관리기관 및 등록 요건에 따라 관리된다. 자, 도메인 이름하고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유통정보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 뭐 인터넷이 있죠. 그 인터넷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주소 관련돼서 나온 겁니다. 자, 거기 com.com 또 com이 있거나 또 co가 있죠. co.kr, com.kr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회사 얘기하는 거죠. 컴퍼니입니다. 컴퍼니 약자고. 그 다음에 edu 또는 ac가 있습니다. education 또 아카데미예요. 학교나 교육기관 일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국제기구라든가 기관 들어갑니다. 가버먼트는 정부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통 정부는 go.kr 쓰죠, 다. 그럼 거기에 연구소 해가지고 D라고 나오는데 연구소는 리서치하는 데 아니에요. 리서치하는 데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 연구소는 RE, 그 다음에 KR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자, 국책연구원들이 있는데 자, 국가가 만든 국책연구원들은 대부분 다 뒤에 RE.KR 씁니다. 그래서 자, 4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 아시죠 뭐, 그쵸?
다음에 7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요새 오픈 API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직업정보망, 워크넷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도 오픈 AP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낸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응용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운영체제입니다. 공개된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인데 이걸 오픈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자가 단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API가 공개된 거예요. 이런 걸 오픈 API라고 합니다. API는 다 아시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API라고 하는데 오픈된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겁니다. 최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픈 API 확인하시고요. 거기 나오는 웹 크롤링, RSS 리더 이것들 요새 다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옛날엔 전혀 안 나오던 그러한 개념들인데 시험 문제에서 지금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번은 1번에 오픈 API 봐주시면 되겠고 78번도 웹 로그 분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웹 로그 분석에 관한 내용이 요새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객관계 관리, CRM이죠. 근데 이걸 위해서 이제 CRM인데 ECRM을 구축한 거예요. ECRM, 인터넷 기반의 ECRM을 구축한 다음에 웹 로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웹 로그 분석.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남긴 자료 있죠.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남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문 형태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웹 서버에는 액세스 로그하고 에러 로그하고 리퍼럴 로그하고 에이전트 로그 등의 자료가 파일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이럴 때 네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의미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웹 로그 분석을 할 때 웹 로그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먼저 1번에 웹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이나 활동 사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는 파일 이걸 웹 로그 파일이라고 합니다. 맞죠? 웹 로그 파일. 그 다음에 이번에 액세스 로그입니다. 액세스 로그. 웹사이트 방문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이트를 방문할 때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파일을 요청한 기록과 시간 또 IP에 관련된 정보 이에 대한 기록을 액세스 로그라고 그래요. 액세스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리퍼러 로그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리퍼럴이라고 그래요. 리퍼러가 아니라 리퍼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책 보게 되면 또 이것도 그냥 아예 리퍼럴이라고 해서 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퍼럴 로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리퍼러 로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웹 서버를 소개해준 사이트와 소개받은 페이지를 갖다 기록하는 겁니다. 가지고 해당 웹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어떤 페이지를 거쳐왔는가 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페이지를 거쳐왔는지 리퍼럴 로그라고 하는 것이고 4번에 트랜스퍼 로그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로그라고 해서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이트 방문자의 웹 브라우저 버전이나 운영체계의 종류 또 운영체제의 종류라든가 화면 해상도 프로그램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건 트랜스퍼 로그가 아니라 에이전트 로그입니다. 트랜스퍼 로그가 아니라 뭐예요? 에이전트 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트랜스퍼 로그가 아니고 뭐예요? 에이전트 로그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버전, 방문자의 웹브라우저 버전, 운영체제의 종류, 화면 해상도 이런 거 이것이 이제 이런 데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 로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에러 로그가 있죠. 에러 로그는 뭐예요? 웹 서버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러와 또 접속 실패에 대한 시간과 에러 내용을 기록하는 게 에러 로그입니다. 그래서 보통 네 가지 로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 로그 분석은 또 3회 시험에서도 나왔던 것이고 지금 한 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78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번에 형식지의 특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형식지하고 암묵지의 차이점 항상 확인하시죠. 형식지와 암묵지의 차이점. 자, 형식지는 뭐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이고, 암묵지는 뭐예요? 그냥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폴라니가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구분한 겁니다. 이로부터 지식경영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거기 형식지의 특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직감적인 것. 직감적인 건 뭐예요? 암묵지죠. 그러니까 형식지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또 이성적인 지식, 명시적인 이런 지식. 형식지라고 할 때 영어로다가 뭐라 그래요? explicit. 자, explicit knowledge라고 그래요. explicit을 갖다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명시적이죠. 명시적 지식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맞고 4번에 직감적인 지식, 바로 암묵지 얘기합니다. 자, 80번은 채찍 효과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게 공급 사슬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채찍 효과. 그래서 공급 사슬에서 상위에 원자재 공급자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가장 하위에 소비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작은 변화. 어떤 작은 변화가 있어요. 작은 변화가 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위로 올라갈수록 뭐예요? 점점 더 변화가 좀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확대가 되면서 자, 변동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 정보도 왜곡되면서 정보가 왜곡되니까 뭐예요? 당연히 재고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런 변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작은 변화였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변동이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채찍 흐름과 같죠, 채찍. 손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채찍 끝부분에서는 큰 폭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걸 채찍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채찍 효과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SCM입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가 중요하게 된 배경에 채찍 효과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채찍 효과와 관련해서는 채찍 효과의 원인이 무엇이냐,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게 아주 잘 나옵니다. 원인과 대책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각 사슬에서 발생하는 수요 정보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자, 수요 정보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렇죠. 자, 수요 정보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가 통합 관리하는 거예요. 공유하면서. 그래야만이 채찍 효과가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자, 생산부터 주문, 배송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시키는 데 드는 시간을 길게 잡고 장기적인 수요 예측을 함으로써 단위 주문 기간을 늘리고 크기를 키운다. 이게 채찍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응이 아니라 원인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길게 잡고 장기적으로 예측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위 주문 기간도 늘리고 크기를 키운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이건 바로 채찍 효과의 원인이에요. 원인. 그 다음에 3번에 공급 사슬 내 공급업체와 유통업체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공급 사슬 관리.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컬래버레이션, 협업을 하는 거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업체와 유통업체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4번에 공급사슬 간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갖다 공유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원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5번에 공급사슬 내 가격 변동이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략적 지원을 한다. 그래도 보통 이럴 때 얘기하는 것도 큰 폭으로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니까는 뭐예요? 자, EDLP를 도입하라 이거예요. 이것도 나오죠. EDLP의 도입.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하이로 프라이싱 체제에서는 뭐예요? 높을 때 있고 낮을 때가 있으니까 뭐예요? 관리가 힘들어요. 재고 관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싱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채찍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채찍 효과의 원인과 대책,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찍 효과를 줄이는 방법 해가지고, 자, 공급 사슬상에 수요 및 재고 정보, 수요 정보나 재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겁니다. 또, 실시간 주문 처리해야 돼요.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배치 처리가 아니라 실시간 주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 주문 처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주문량의 변동폭을 줄이고 또 한 가지 리드 타임을 단축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채찍 효과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채찍 효과의 원인 따로 대책 따로 물어봅니다. 다음에 81번입니다. 가, 나, 다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거예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것에 나오는 용어인데,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번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큰 추세 중에 하나 아니에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유비쿼터스 이건 한물 간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 빅데이터라든가 또 빅데이터와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나다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거기 지금 뭐 이상한 단어가 막 나와 있습니다. 뭐 PAAS, 뭐 SAAS, IAAS 막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한 가지가 플랫폼. 플랫폼이 뭐예요? 그 기반 얘기하는 거죠. 플랫폼 as a 서비스입니다. as a 서비스예요. 가지고 as a 서비스. 그러니까 저 뒤에 들어가는 자는 그것도 요새 다 그렇잖아요. 뭐 IoT도 그렇잖아요. IoT 해가지고 왜 O만 조그맣게 쓰느냐 이거죠. 소문자로. 뭔가 새롭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려고 뭐 예컨대 B2B 같은 이런 용어 나온 것처럼 뭔가 이전 거하고 다른 거니까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용어도 인터넷 오브 띵 해가지고 쓴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s a 서비스입니다. A이고 S는 또 대문자로 써요. 요 앞에 또 뭐가 붙죠? 요 앞에 붙는 게 뭐예요?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플랫폼, 자 플랫폼, 그 다음에 뭐예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해가지고 IaaS입니다. 그래서 파스, 사스, 아이아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가 하나는 플랫폼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고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온 거하고 이제 매칭이 될 겁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유통 채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유형.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버, 네트워크, 저장 공간을 포함하는 웹 개발 환경, 즉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능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네트워크예요. 이게 뭐예요? 플랫폼 아닙니까? 하드웨어 네트워크가 바로 뭐예요? 플랫폼. 플랫폼에 이런 능력을 제공하는 거니까 뭐예요? 플랫폼 as a 서비스. 파스입니다. 가는 파스. 그 다음에 그 뒤에, 자, 페이퍼 클릭 공간을 포함하는 페이퍼 클릭 수익 모델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는 거. 이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니까 뭐예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하드웨어,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을 등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장 기반되는 거예요. 기반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하드웨어,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이걸 IaaS라고 그래요. 자, 세 가지입니다. 자,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 요건 이제 여기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가지고도 그 기본적인 사항들 꼭 문제통에서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82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유통물 일반에도 나오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효율적인 공급 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지휘 방법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80년대 중반 미국의 섬유 산업에서 공급 사슬의 상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효과적으로 원재료를 충원하고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 또 공급 체인의 재고량을 최소화시키려는 전략이에요. 자, 효율적인 생산과 함께 재고량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고객 정보를 획득하여 고객 대응 속도를 높이고자 개발되었다. 대응, 퀵 대응.
퀵 레스폰스죠. 이 앞에 80년대 미국의 섬유산업 요것만 나와도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야? 퀵 레스폰스입니다. 1번입니다. 거기 뭐 CMI, CPFR, CD, CRP 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용어들이죠. CMI는 뭐죠? CMI는 협업적 재고관리. 자, VMI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VMI는 공급자 주도 재고관리고 CMI는 Co-Managed Inventory 해가지고 협업적 재고관리입니다. 자, CPFR은 뭐죠? CPFR 해가지고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적 계획, 예측, 보충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D는 크로스토킹 얘기하는 것이고요. CRP는 지속적 상품 보충입니다. 이 지속적 상품 보충 CRP에 VMI하고 CMI가 있는 거예요. 다들 잘 나오는 내용들인데 정답은 1번입니다. 83번 처음 나온 겁니다. 자, 지식을 형식적으로 보존하는 지식 코드화라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보존하는 게 지식 코드화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지식을 코드화하게 되면 조직 내에서 지식 공유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직 내에서 지식의 공유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지식의 외재화가 이루어지면 지식을 비경쟁재화에서 경쟁재화로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반대입니다. 자, 지식의 외재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식을 경쟁재화에서 반대로 비경쟁재화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자, 지식의 외재화가 뭐냐? 원래 그 지식의 변환 과정이 있죠. 자, 지식의 변환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노나카의 세키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나카의 세키 모델이라고 하죠. 이게 암묵지예요. 암묵지. 그래서 이제 암묵지. 여기서 이거 따져보면 돼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암묵지를 공유하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갖다 조직 내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라이제이션이죠.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 또는 공유화하는 거예요. 자, 사회화에서는 뭐예요? 암묵지가 되는 거예요. 암묵지가 된다. 그러니까 혼자만이 가지고 있던 암묵지를 갖다가 뭐예요?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암묵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암묵지가 된 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다 공유했는데 그럼 공유한 걸 갖다가 또 매뉴얼로 만들어야죠. 매뉴얼로 만드는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외재화라고 그래요.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외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묵지가 형식지가 된 거예요. 형식지가 됐다. 그래서 이쪽을 from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을 to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묵지가 형식지가 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externalization이에요. 외재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조직의 여러 부서에서 외재화된 그러니까 이건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매뉴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매뉴얼을 갖다가 조직 내에서 다 결합을 시켜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부서마다 형식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면 매뉴얼을 통합하는 거죠. 매뉴얼을 통합하는 작업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 갖다가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결합화 얘기하는 거죠. 결합화. 여러 매뉴얼들을 갖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만약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보고 배우겠죠. 이거 보고 공부한 다음에 머릿속에 집어넣겠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화해가지고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외재화는 결국 뭐예요?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거예요. 암묵지가 형식지로. 그래서 만약에 암묵지가 형식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외재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암묵지가 형식지가 된 거예요. 교과서로 만들어져가지고 매뉴얼로 만들어져가지고 배포가 된 겁니다. 그럼 지식은 뭐예요 이제? 경쟁재화가 아니라 비경쟁재화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식이 형식적으로 전환되면 조직의 정착물이 됩니다. 맞죠? 지식이 형식적으로 전환되면 이게 조직의 그 매뉴얼화된 거, 매뉴얼 된 걸 결합한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게 조직의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코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식이 가시화됩니다. 접근성이 향상되고 또 부가가치적인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형식적 지식의 저장고는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죠. 비경쟁재화가 되는 거예요.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만든 매뉴얼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판매할 수도 있고 하죠.
자, 그래서 지식 코드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봐주시고, 일단 뭐 우리가 봤으니까, 노나카가 제시하는 노나카의 세키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도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8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인터넷상의 상거래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서명의 기본 조건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전자 서명은 재사용할 수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재사용 불가해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조 불가, 그 다음에 뭐요? 변경 불가, 재사용 불가, 그리고 서명자 인증, 그리고 부인 방지 5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 전자 서명의 조건입니다. 위조 불가, 서명자만이 서명문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증이 있는데, 인증. 자, 인증은 서명문의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재사용 불가입니다. 재사용 불가. 그래서 원래 재사용 불가 해가지고 전자문서의 서명을 다른 전자문서의 서명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사용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됐습니다. 자, 4번에 변경 불가가 있습니다. 서명된 문서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무결성을 만족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방지. 서명자가 서명해놓고 나중에 나와 서명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인 방지라고 하는 거죠. 서명자가 나중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제에 자, 전자 서명의 기본 조건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냥 크게. 자, 위조 불가, 변경 불가, 재사용 불가, 서명자 인증, 부인 방지 5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85번에 인스토어 마킹. 자, 인스토어 마킹하고 소스 마킹의 차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마케팅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인스토어 마킹이니까 자, 각각의 소매 업체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자유롭게 설정된 표준 코드 체계에 의해서 표시가 되는 게 인스토어 마킹입니다.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의 경우는 예컨대 내가 만약에 이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만약에 그 똑같은 바코드를 갖다가 홈플러스 가서 만약에 인식시킨다. 안 돼요, 인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소스 마킹은 똑같은 물건이 뭐 어느 스캐너 갖고 읽어도 다 나오지만 뭐요? 인스토어 마킹은 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그랬는데, 자,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뭐요? 소스 마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스 마킹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소스 마킹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포장지에 직접 인쇄하잖아요. 인쇄에 따른 추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겁니다.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 보시고. 다음엔 86번 문제입니다. 경영자들이 흔히 범하는 의사결정의 오류와 편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오류와 편견이에요. 자, 이것도 뭐 흔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인가, 이거 약간 비슷한 문제는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오류와 편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용어 그대로입니다. 과신편의, 고정관념 효과, 선택적 지각 편의, 구성 편의, 그 다음에 자기 기여 편의라고 나왔는데 잘못된 것은 5번에 자기 기여 편의입니다. 거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의사결정자가 일단 결과가 실제로 알려지게 되면 사건의 결과가 정확하게 예측될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믿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 그 자기 기여 편의라고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기 기여 편의는 근데 자신이 초래한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합니다.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초래한 긍정적 결과는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이걸 바로 자기 기여 편의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있는 경향이죠. 그래가지고 5번이 틀렸고 나머지 과신편의. 글자 그대로 과신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 효과가 있죠. 최초의 정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어지는 정보는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얻어진 정보에 피를 꽂혀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정보가 나오지만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고정관념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선택적 지각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편향된 인식을 토대로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구성하거나 해석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봐가지고 해석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구성편의. 상황에 대한 어떤 면은 배제하면서 다른 면을 선택하여 강조하는 경우 또 구성편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오류와 편견이 있는데 정답은 5번이고요. 그래도 나온 거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원래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도 유통정보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87번 문제입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DSS. 자, DSS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죠. 자, Decision Support System 해가지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자,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가 하는 거죠. 근데 최고 경영자가 하는 의사결정은 정형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뭐예요? 비정형적 의사결정, 비구조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의존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새로운 사업 영역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감안하시면 이제 답은 나오죠. 그래서 먼저 1번에 자, DSS는 의사결정 과정을 비용 중심의 효율적인 면보다는 목표 중심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을 올바로 해야만 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비용 중심의 효율적인 면보다는 목표 중심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향상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또 DSS는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대안들을 제시해서 기준에 의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DSS는 어디까지나 의사결정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지원 시스템이에요.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자가 하는 것인데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4번에 DSS는 의사결정자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구조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아닙니다. 최고 경영자의 경우에는 뭐예요? 비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인 거예요. 비정형적 또 비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비정형적이고 비정형적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비구조적이고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5번에 DSS는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인간과 기계가 컴퓨터죠. 기계라고 하는 게 컴퓨터입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시스템인데 정보 시스템은 다 마찬가지예요. 정보 시스템은 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인간과 기계, 즉 컴퓨터의 상호작용 시스템입니다. 모든 정보 시스템 다 마찬가지예요. 자, 87번 4번이 잘못된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항상 자, 최고 경영자가 담당하는 의사결정은 비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인 이런 의사결정이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8번입니다. 유통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경우 유통정보 시스템은 보기에 제시된 단계들을 밟아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유통정보 시스템의 개발 단계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거. 흐름 보시면 다 나옵니다. 흐름 파악하시면 쉽게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여기서는 거기 가나다라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번이죠. 전체 유통경로 시스템상에서 각 경로 구성원들의 기능을 정립하는 게 먼저 할 일입니다. 기능을 정립해요. 그를 한 다음에 마번에 경로 구성원들의 각 기능별로 기능 수행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번 각각의 경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 정보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번 정보를 누가 수집하며 이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잡음 요소를 규명하고 잡음이라는 노이즈는 뭐예요? 모든 경로상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잡음 요소를 갖다 규명한 다음에 제거 방안을 결정하는 거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흐름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 개발 단계, 기술적 구현 단계, 적용 단계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자 그래서 비슷하게 유형으로 또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89번 해킹의 공격 유형과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해킹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통정보에서도 물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킹과 관련된 유형 나와 있습니다. 1번에서는 패스워드 크래킹 해가지고 나왔죠. 패스워드 크래킹. 자, 또 그러면 2번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스니퍼가 나와. 스니퍼 나왔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게 스푸핑이 나와 있고. 그
그 다음에 4번에 디도스 공격 나와 있죠. 그러니까 5번에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금융 관련 사이트나 구매 사이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내가 분명히 검색해서 들어갈 때는 근데 하나은행 들어갔다. 하나은행 주소 치고 들어갔는데 그게 실제 하나은행 사이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이 해킹을 목적으로 만든 사이트라는 거죠. 거기 들어간 다음에 뭐 다 입력한 다음에 돈 다 뺏기는 거죠. 잘못하면. 그런 거 한동안 꽤 유명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피싱입니다. 피싱. 그래서 금융 관련 사이트나 구매 사이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중요한 정보를 남기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걸 피싱이라고 합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는 90번에 정보의 유용성을 판별하기 위한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유통정보 공부할 때 맨 앞부분에서 바람직한 정보의 조건 얘기하죠. 그 바람직한 정보의 조건에서 적시성, 적합성, 신뢰성, 비용 효율성, 비교 가능성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게 뭐냐. 거기 3번에 신뢰성이라는 거 있죠. 신뢰성은 그런 겁니다.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건데 누가 자금을 대가지고 정보를 만들었는지 그 정보를 누가 생산한 건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건지 이게 바로 신뢰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기밀성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기밀성이 아닌가 아니라 누가 만든 정보인지 언제 만든 건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건지 누구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가. 이게 바로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원천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개념으로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시성, 적합성은 의미가 다 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통정보, 특별히 2016년 이외에는 새로 나온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새로 나온 문제지만 뭐 이제 2017년에도 계속 이어질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내용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도 함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통정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